전반적으로 발표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은 우리 정지훈 교수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그 노동자 정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 배경, 그리고 법적 지와 실태, 또한 외국인 관리 정책에서 고용 허가 제도와 또 노동자 사업자 변경제도,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 및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제도와 또한 그 외국인 노동자 체류 지원 및 노동자 지원센터와 인력 상담 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정책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현재 저희 나라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태와 외국인 관리 모범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발제 2번에 대한 발표하실 이용석 대표님은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 학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디글로벌 행정사 사무소 대표와 대한 행정사의 이민행정분과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에 발자자로서 참석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용석 대표님께서 평택형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형 외국인 근로자 방안 토론의 두 번째 발제자 이용석 행정사입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평택형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입니다. 네, 발제문은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예. 그 외국인이 국내에 머무르는 과정은 크게 사점을 봐서 입국하는 입국 단계, 그 다음에 입국하여 체류 자격에 맞게 생활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체류 기간 만료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국하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입국 단계에서는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을 받아 입국하므로 밀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옛날 얘기인데 예전에는 서해에서 그 어선 등 배 갈아타고 국내에 밀입하는 경우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중간 단계인 국내에 체류할 때입니다. 국내 체류 형태를 크게 보면 결혼 등 이민 오는 경우와 학업을 목적으로 유학생으로 입국하는 경우, 비즈니스 등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입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체 등에서 일을 할 때 근로 환경에 만족을 얻으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그것은 기업체 등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고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한편으로 이제 제 발제문 보시면 그 앞쪽과 뒤쪽에 이제 좀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법무부 자료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과 그다음에 뒤쪽에는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교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 2020년, 2021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는 우하향 곡선을 띠며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우상향 곡선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2060년경엔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아지고 유소년 인구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또한 2045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 국가 생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노령층의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보다는 필수 생산 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노년이 돼서도 되레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일할 근로 인력이 감소되므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또는 국가 소멸이라는 당면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리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경기도 평택시 외국인 등록 인원은 2022년 기준 약 24,000여 명인데 이거는 모든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와는 일치하지 않고요. 그리고 평택에 기업체가 많아서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인력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외국인들이 평택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이제 자료 외국인 한에 대해서는 아래 통계가 있는데 이건 법무부 통계고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죠. 예. 그 외국인 통과에서 볼 거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맞는데 외국인 통계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감소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종식 때문에 점차 다시 늘어날 것이고 다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하인 고용 외국인은 고용주와 대면 면접을 보고 입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국내 입국 후 사업장 환경이나 고용주의 성향을 모르고 근로하는 구조므로 임금이나 근로 환경 등의 불만을 품고 이직이 잦은 실정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면 초기 입사 후에 일주일 내에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입국해 사업장에 배정하는 방식이라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서 얼굴도 안 보고 서류만으로 끝난다는 실정이라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이 예상한 것 이상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해당 외국인을 먼저 입국하는 해당국 근로자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사업장을 비교하게 되고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고용법 25조, 정확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장 변경 허용 규정을 두어 외국인 근로자는 인하인 근로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3년 내 3회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쟁점이 바로 이제 사업장 변경 제한을 둘러싼 문제입니다. 현재 원칙 유지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 사유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의 유형, 농축산업 등 업종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국내에서 사업장 변경 시에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 신청을 하고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면 랜덤식으로 계속 가면서 배정받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이 사람을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워크넷에서 해가지고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이 근로자가 워크넷에서 했을 때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해가지고 데려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는데 너무 괜찮고 마음에 들고 그 사람도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직접 고용이 안 되고 그렇게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서로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거절하면서 맞추는 수밖에 없다. 약간 견우와 직녀 만나는 식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인하인 근로자가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이제 관리하는 건 맞는데 국내 체류하면서 사업장 변경할 때만큼이라도 직접 서로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건 어떤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무조건 다 이렇게 얼굴 못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하인 비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7 비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문직 비자고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대기업이나 뭐 전문 특정 활동하고 전문직 들어오는 거는 서로들 직접 고용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고용 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인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세 제조업 건설업 농업인의 어떤 만연한 불법 체류자 고용 실태입니다. 영세 제조업 건설업 농업자들은 근로 조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부득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사업을 영위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돼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계절 근로자 등 외국인의 고용이 필요한 실정이나 코로나 이후는 불법 체류도 없어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들의 불법 진출과 단속으로 학사 관리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뭐 어학연수로 오든 학원 대학으로 입학하던 유학생들은 입학 후 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의 활동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당 20시간 내에서 학업을 위한 용돈벌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불법 체류 다발 국가 유학생의 경우는 학업이 아닌 근로로에 입학을 발판 삼아 입국하여 산업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무단으로 학교에 이탈한다 학사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 비자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한 불법 체류 다발 국가라는 거는 그 법무부에서 지정해서 21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시아 많고 아프리카 몇 나라, 그다음에 남미 몇 나라, 먼저 이런 나라도 있는데, 그냥 보통 우리 주변에 선진국 빼고는 뭐 21개 국가 어느 정도 다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관리 방안이나 개선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현행 외국인 고용법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이기보다는 외국인의 직접 선택을 제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용자 중심이라는 지적과 함께 산업 형태 변화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 구체적 관리 방안을 볼 때 제조업 같은 경우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사업장이 채용된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 차이가 없는 실정이나 외국인은 사업장 변경에 제한돼도 불구하고 사용 전신으로 고용 형성되어 임금 등 고용 환경에 불만이 많아 이익이 작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땜시 고용에 만연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이직을 막고 이런 갈등에 주목하여 외국인 관련 상당 기관 등에서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를 중재할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인하인 근로자들은 5년 이상 근로하게 되고 숙련 기능 인력이 되면 E74라는 비자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왔나를 반드시 떼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냥 보면 3년 내 3회 제한이 이렇게 있는데 7, 8번씩 회사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나라 적응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분들은 또 E74로 바꿀 수도 없어요. 점수도 잘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점수제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상용직 고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다양하게 임시직, 플랫폼 노동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용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유형을 확대할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건설업, 대기업체를 제한 중국, 한국 등의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 해결인데 이것도 좀 필요하죠.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은 한국인이 밀려든 지 오래됐고 일용직 관리자 등 대다수가 중국, 한국 등 불법 체류자가 그 자리를 메우고 현장이 돌아가는 현실에서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법 규정에만 의존하여 방치하지 말고 한시적 불법 체류 건설 일용직 합법화든지 새로운 정책 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게 불법 체류자를 일률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는 외국인들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 통로를 차단해서 애초에 불법 체류자 양산을 막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실무하다 보면 불법 체류자는 단기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눌러앉거나 난민으로 입국하여서 난민 신청하고 불인정되었을 때 출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인하인 근로자가 고용기한이 끝났는데도 좀 돈을 더 벌고 그래서 한국에 계속 살고 싶어서 불법 체류로 전락하는 경우들인데 되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난민법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난민 협약 국가는 되게 많은데 난민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난민 신청하면 이 사람들은 받아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난민인지 아닌지 심사를 거치는데 보통 2년이 걸려요. 근데 이분들 난민들은 99.9%가 가짜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행정사 일을 해오면서 난민 딱 한 명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난민이 있긴 있구나. 인정된 사람이. 물론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냐 이런 분들은 당연한 거고 난민 비자로 들어와서 입국한 사람은 되게 많은데 난민은 없습니다. 가짜예요. 난민이 되려면 그 나라에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냥 돈 벌려고 오는 케이스고 난민 신청하면 프리패스예요. 그냥 들어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죠. 예. 그리고 이 건설 현장에서 이 불법 체류 쓰는 것도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전화 왔냐면 건설업체인데 부채자 2명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2명이 이제 불법 체류고 비자가 없으니까 출입국 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하러 간 거예요. 난민 신청하게 되면 이건 지원 파이브라는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이거 안 받아준 거예요. 출입국 사무소가. 그래서 뭐 하고 사냐 그랬더니 어디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왔대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불법 체류자니까 나가시라고 그러고 그냥 얘기를 했대는데 이 건설회사 왜 나한테 전화가 왔냐면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런 일 때문에 전화가 왔대요. 들어오라고. 그게 뭐냐면 불법 고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서 처벌을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 건설업체는. 심지어 이 건설업체가 무면허업체예요. 무면허. 그러니까 난리 나고 뒤집어진 거죠. 그럼 왜 불법 체류자 썼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걸 모른대요. 비자 타입이나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일한다니까 일할래 해서 일한다니까 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법 체류자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중에 44만인가 3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불법 체류자 중에 1위가 태국인데 그 중에 14만 명 정도가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은 사측 면제 협약을 맺어져 가지고 지금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비자지만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입국 목적을 설명을 못하면 돌려보내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예.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농업 계절 근로자 비자 제도 확대 시행, 이제 28이라는 비자인데요. 2015년 최초 시행된 농어촌 인력에 대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농업에서는 없어서 안 될 인력 공급 원인으로 불법 체류 가능성을 제거하면서 계절 근로자의 확대가 필요하고 올해 입국하는 계절 근로자도 농어촌 인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그 인력 수급 브리치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 시스템 마련과 실효성 있는 체류 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으로서 불법 체류 방지와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계절 근로자의 고충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농촌의 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사실인 거고, 저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계절에 농번기 때는 좀 필요한데, 저는 이게 이 사람들 5개월짜리 비자 들어왔다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냥 눌러 앉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좋은 의도로 어떤 그 국민이나 어떤 산업적 요구 때문에 이런 비자를 만들어주면 이 외국인들이 잘 있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버리면 이게 또 부재자가 되고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근로자 관리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불법 체류 자리가 많은 게 좋은 게,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민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주나 미국, 캐나다 이런 것처럼 다인종 이민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체류자 이렇게 많은 게 이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어차피 이민족이 나라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 타이트하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도 사람이 때문에 다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그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운전을 하는데 차를 못 사요. 외국인 들어오기 안 되니까 차도 아무것도 못 사. 그럼 대포차 쓰게 돼요. 그럼 보험가입도 안 돼. 이 사람들도 술을 먹어. 그럼 음주운전해. 그럼 누군가 치웠어. 그럼 이 사람은 보험을 못 받아요. 이게 외국인 나 돈 없다는 게 끝나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생돈으로 갖다 그 부상 정도에 따라서 그냥 자기 돈 들여서 다 그걸 치료해야 돼. 그래서 저도 그 언론에서 그런 걸 보면 봤는데, 야, 이제는 교통사고도 한국 사람한테 보험가입된 차한테 당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 막 대포차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들의 합법적인 취업 관리. 유학생들은 입학 후 6개월은 이제 체류자가 활동을 받아 20시간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뭐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30시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학교 당국이 학교 밖에서의 유학생의 체류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근로자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유학생 담당 부서도 있지만 유학생 근로자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인데,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단체 이름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련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이름도 다 못 외우겠고, 그래서 그냥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 등이라고 제가 표현드렸습니다. 그래서 E9 외국인의 고용 불만, 어떤 고용 환경 불만 해소나 생산 향상의 문제인데, 그리고 E9 근로자들은 제가 말씀드리면 3년이고 1년씩 연장해서 4년씩 개월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실 근로자가 되면은 더 그 사업체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또 4년씩 개월을 있을 수 있어서 9년 8개월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E9 근로자들은 그 처음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의 어떤 제가 문제점에 집중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4년 10개월 있고 다시 또 재입국해서 할 때는 그 뭐 한국 사람이랑 거의 마인드가 비슷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 오는 근로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이직이 되게 잦은 실정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낯설게 근로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랬고, 사용자 근로자의 갈등이 회복이 쉽지 않으면서 그 사용자 근로자 중재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외국인 인력 관리를 좀 체계화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사용자도 외국인 인력 중 성실 근로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갈등 요인을 방치한 채 생산성과 별개로 땜질 고용이라는 인식이 강함으로 사용자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성실 근로자 한두 명에 의존해서 사업을 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숙련 기능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E7-4라는 비자가 있고, 사업자분들이 행정사에게 이제 뭐 비자 전환 신청을 의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의뢰를 받으면 왜 이 외국인이 중요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외국인은 성품이 만만하고 뭐 스스로 일을 잘하고 똑똑해서 회사에서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외국인 없으면 뭐 새로 채용하면 되는데, 이 외국인이 없으면 당장 업무가 수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꼭 좀 부탁한다 그래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E7-4 전환 시 이제 이게 점수제로 합니다. 그래서 고득점으로 선발하고 점수를 받은 요소를 이제 체크하고 목표 점수 이제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전부터 점수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가 되게 다른 상황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여러 명 있어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예인데 어떤 일이냐면, 제조업체인데 이 인하인 근로자가 고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적은 아닌데, 그 제품을 만들 때 도면을 설계를 한다 하더라고요. 도면을 갖다가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그 사업주 그 사장님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국인 근로자가. 그러면서 어떤 일,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제품을 제작하니까 불량률이 줄어가지고 마진이 늘어나더래요. 진짜 막 그 마진만큼 뭐 다 주고 싶어서 너무 좋아하는 거고, 이 외국인 근로자도 이 사장 좋아하고 되게 목표가 뚜렷해요. 근데 그 회사에 인하인 근로자가 7명 있는데, 지금 이게 칭찬하고 E7-4로 할 이 외국인만 고졸이고 저건데 한국말 제일 잘하고 한국어는 시험 제일 높고, 나머지 6명은 대졸인데 그냥 한국어 능력 시험도 그냥 2급, 그냥 기본적인 거 정도 받고 그냥 설렁설렁 일하는 학원도 했다. 그냥 뭐 그럼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E7-4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딴 사람 뽑으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물론 뭐 대단히 사업장이야 뭐 체계적 관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일이 되게 하고 되게 많고, E7-4로 비자를 전환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는 진짜 자기네 회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이제 전담 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 주로 소기업이나 개인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관리가 이제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어떤 사내 인력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담 인력을 고용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나 불만 등 고용 환경에 대한 자체적인 상담을 통해 근로의 고취와 이직을 방지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가 올해도 또 추진하고 있는 28 계절 근로자 입국에 따른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외국인 관리 필요성이 또 시급한 당면 문제로 대두가 되죠. 올해 상반기 계절 근로자가 각국에서 12,000여 명이 들어오지만, 이게 각각 배정받은 농업인들의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등 근로환경에 대한 갈등 소지가 많습니다. 일단 대화가 안 되고,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화장실 가보니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논이나 밭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그런 좀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는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지자체에서 농업인을 배정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경기도에서 되게 좀 기분이 좋던데, 2020년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 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현실은 뭐냐, 비록 농어촌 소외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지만 민간단체가 실제 외국인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이 되므로 되게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범 시행하는 게 있는데, 법무부에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또 전담 인력 확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지역사회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그 우수 인재나 동포들의 외국인의 어떤 질서 있는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청 대상이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 자치단체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인 기초단체이며, 선정 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 운영의 계획의 적절성, 효과적인 정책 추진성, 사업 통합 계획, 업무 연계 가능성, 사업 지속 가능성, 되게 평가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범 사업이 이제 일단은 지자체 인구 감소 현실에 맞는 적합한 어떤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지자체는 또 선정을 위해서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운영 계획 절차성, 추진 가능성을 제시해야 되고, 이럴 때 외국인 전담 관리 인력을 어떤 채용하거나 어떤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 추진 가능성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범 사업이 지금은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성공해서 전국으로 확대돼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이게 나중에 이제 이바지하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번 사업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이고 이 사업을 통해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는 것을 확인하는 수단이 그 지역 사회 기업에 다니면서 다닌다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나중에 비자 연장할 때 이제 소득금액 증명을 보면 이 소득금액 증명이 그 회사가 그 지역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 특화형 비자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이 얼마만큼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까? 라는 문제를 좀 고민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람이 다 누구나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비자발적 실업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놀았어. 근데 나중에 비자 연장하러 갔을 때 왜 일을 안 했냐, 취업을 안 했냐니까 일할 만한 데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 특화 비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현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의 어떤 지역 특화형 비자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좋은데 이것이 과연 기업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럼 거기서 못 있어요. 다시 나와야 돼. 다시 서울로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통해 이제 기업 농업인들과 연결 이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인데, 이제 사단법인 글로벌 취업센터에서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등록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이제 민간 자격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나 변호사, 노무사, 행정사 등 각계 전문가로 선정된 강사진을 통해 외국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체, 지자체, 외국인 관리 인력 충원 및 농어가 등과의 소통을 통하여 고충 및 각종 문제점 해결에 고용 환경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불어 청년 취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활동 범위가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행정적 사무 처리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각 사업장이나 뭐 외국인 지원센터 등 뭐 이런 데 고용되거나 농어촌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 현장의 고충이라든가 신체나 정신적 건강, 그다음 어떤 생활 속의 문제 등을 공유하고 소통해가지고 일과 생활에 대한 최대한의 만족을 수 있도록 현장 기반의 업무가 이제 중심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는 옛날처럼 뭐 한국 사람이 아는 깊이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들도 이제 인권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자기네들도 왜 회사 옮겼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회사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워라밸을 많이 추구합니다,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살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인식 수준으로 따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가면은 답답해서 못 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진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체나 지자체 각종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보면은, 인사 담당자를 하충할 수 없는 소기업 등의 인사관리 담당자 등에게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야 해요. 외국인 맞춤형 인사관리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지자체의 경우는 계절 근로 인력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행정적 지원에 현장에서 애로사항까지 받아줄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가 시행되지 않고, 이는 단시간에 어떤 계절 근로의 취지에 맞는 단시간 노동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과의 근로관계 종료, 무단이탈 등 불법 처리에서 양성되는 악순환으로 우려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와의 이용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소통을 강조하고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무단이탈 방지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어떻게 그 지자체 그 계절근로 담당 인력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그리고 어떡하죠? 걱정하시더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외에도 뭐 지자체나 민간 영역에서 외국인 관련 단체를 설립해 외국인 지원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단체들의 어떤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단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외국인 관리 전문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인하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등 전담 인력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관련 지원센터 등에서 외국인 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통해 외국인의 고충이나 불만 등을 해결함으로써 생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이제 D2나 D4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 밖에 유학생 근로자 관리를 위해 학사행정에서 유학생 근로 담당자로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등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학사행정이나 외국인 학업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이제 농번기를 맞아 수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 한꺼번에 입국하여 농어가에 배정할 때 지자체 담당자 현실적으로 수백 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이면 농어가들도 외국 인력 관리를 위한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통해서 획기적인 어떤 관리 모델을 한번 구축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이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인구 감소와 이에 대응 전략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입국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관리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민간 단체부터 시작해서 어떤 외국인의 케어를 하려는 단체도 되게 많은데 이거 통합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각자적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보면은 제가 행정사를 하는데도 이게 요번에 또 어떤 이 발제라고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많구나.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근데 저희 행정사인데 제가 심지어 이게 강의도 하는 사람인데 저도 잘 모르는데 일반인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불법자자 고용해가지고 이분들 난민시장으로 갔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또 그 처벌받게 생겼는데 모르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근로를 하게 된 근로자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절벽이 되고 인구 감소 때 이제 2065년이면 진짜 노인네들 다 일하셔야 돼요. 이제 쉴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50년 이후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대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되게 필요한 업종들이 많아요. 지금 뭐 간병인 같은 경우는 그 H2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좀 위주로 하는데 간호사도 부족하다 그러고 간병인도 부족하다 그러고 사회 곳곳에 어떤 비는 곳은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빨리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거에 수정 보완을 하면서 외국인은 어떤 식으로 유입 정책을 만들고 비자 정책을 만들고 최대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존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해서 미리 이런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각자가 다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이 외국인 관련 예산도 어마어마할 텐데 다 각자 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도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다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한국 사회도 빨리 동화될 수 있고 되게 그것이 지금 제가 지금 크게 오늘 발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도 일을 하기 위한 불법자 증가지만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유입되면 여러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미리미리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상황에 맞게 입국부터 컨트롤하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 동화되고 이유제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택시에서 정책 수립 및 행정적 집행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전담 인력도 현장 체계에서 외국인 정책이 항출되어 평택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